어떤 데이터를 다른 곳에 가서 쓰고 싶은데 걔를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보내기, 익스포트 하면 데이터 세트로 뚝 떨어져요. 걔 카피해서 가져간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 들여오기 딱 하면은 자기 즐겨찾기가 다 구현이 되죠. 근데 그런 식의 뭐가 서로 정해진 포맷대로 데이터를 내려놓고 걔를 다시 올려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서로 약속된 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약속된 바를 잘 지키면 상호 응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기록관리에서는 기록 시스템의 상호 응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죠. 이 그림이 너무 멋이 없기 때문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은 어디서 찾아요? 지난번에 그 물에 한번 원문 열지 않았을까? 물액점 인포. 모액점 인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뜨고요. 위에 메뉴 중에 스페시피케이션을 누르니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뜨네요. 스페시피케이션 메뉴 누르셔서 다운로드 모렉 2010 스페시피케이션 버전 1.1 잉글리시 버전 들어가 볼게요. 나만 도우구나. 여러분 앉아있어도 안 도울 수 있는데 제가 켰어요. 23페이지. 동시에 접속해서 이렇게 번복되나? 여러분도 다 찾았죠? 23페이지에 똑같은 그림인데 이 파스텔 톤은 얼마나 예쁜데 책만 흑백이라 그냥 분위기가 안 살아요.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면 그걸 기록 시스템에 담는다, 저장하거나 어쨌든 관리를 한다. 이제 이거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종이 기록이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아래 한글처럼 어떤 뭐 전자문자였을 수도 있죠. 그러면 되게 기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나 또는 그 안에 이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걔에 대한 목록 정보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원문 정보 종이 기록 같으면 디지털화해서 또는 뭐 원래 본 디지털이면 그 디지털 객체가 들어가서 관리가 되겠죠. 근데 얘는 내가 만약에 연구 보존 대상 기록이라고 치면 이 기록 시스템은 연구일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대개 한 3년 내지 5년, 짧으면 3년, 길어도 한 5년 정도 되면 뭔가 대비해야 될 때가 돼요. 한가운데 스토리지라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갈아치워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뭔가 변경해줘야 되고. 윈도우즈가 최근에 나온 게 몇 버전이에요? 11? 11? 12? 어제도 10이 나왔어? 10. 20? 10.
11주 나와서 나 11 쓰고 있는데? 11 본 사람 없어? 10 벤지 학생들 보고 내가 막 만든 거까지 11 나왔지? 익스플로러 내가 뭐라 그랬는데? 윈도우 익스플로러 얘기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학교의 그 행정 시스템이 윈도우즈 8, 9 뭐 이런 버전 베이스였는데 이렇게 새로 자꾸 그 윈도우즈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익스플로러 자체도 익스플로러 버전이 옛날 8, 9 뭐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저게 이제 옛날 버전 지원 안 한다. 이제 익스플로러 이제 최신 버전만 작동하게 뭐 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시스템이 쭉싹 달아보더라고요. 크롬에서도 또 돌아갈 수 있대. 근데 완전치는 않은데 크롬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컴퓨팅 환경이 계속 변해. 기본으로 쓸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다 보면 나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2기가 엄청 큰 건데 근데 지금 2테라는 돼야 뭔가 되고 옛날 스토리지를 꽂아서는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컴퓨팅 속도 자체가 뭐 해마다 점점 빨라지니까 5년 전 거 그대로 보관을 할 수 있는데 걔를 사용하려고 치면 드드드드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못 쓰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이 레코드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계속 변해야 돼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기록은 연구 기록인데 이 안에 담겨 있었다고 했을 때 얘는 폐기되려면 얘는 이제 폐기가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또 폐기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직 폐기되려면 멀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 쪽으로 잘 온전하게 이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 온전하게. 이것도 인터오퍼러빌리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어떤 거는 이제 없앨 거고 이건 새로 쓰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시스템 간에 이쪽에서 기록을 뽑아내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이쪽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잘 넘어가겠죠. 근데 이걸 옮기는 과정이 가장 위험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본성, 무결성 이야기할 때 진본성이나 무결성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그 기록물이 옮겨갈 때예요. 옮겨갈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메일이 어태치하거나 할 때 분명히 멀쩡하게 어태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에러 나서 열리지 않는다거나 내가 분명히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하거나 열어보니까 파일은 이름은 있는데 여러분가 안 열려 깨졌다고 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번 검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대량의 기록을 딱 옮겼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잘못해서 깨졌다. 그를 옮길 때마다 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깨졌나 안 깨졌나 열리나 안 열리나 엄청 수고스러운 일이죠. 지금 현재는 그거 다 유감 검사를 하거든요. 다 열어서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열어봐서 이건 한 다음에 열어봐서 잘 왔나 이걸 확인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깨지지 않고 메타데이터 같은 것도 유출되지 않고 뭔가 변조되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에 제가 모렉 2010에 나와 있는 뭐 얘기들 중에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를 여기다가 옮겨놨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진짜 성이 안 차서 모렉 2010은 꼭 여러분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26페이지 쪽.
교재에는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이 그림에 보면 모양이 세모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 세모로 표현된 부분은 여기 클래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분류체계를 얘기를 해요. 분류체계. 이륙12 표준에서 업무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업무 기능을 펑션, 액티비티, 트랜지션 그런 레벨로 이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라. 그리고 그런 기능 분류가 되는 거를 하나의 기능 분류 체계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기록을 분류하겠다. 라고 했을 때 BCS 라고 하는 말을 써요. 무슨 시간이 들었어요? 분류기술 뭐지? 이거 뭐야,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비즈니스? 그렇지, 그렇지. 배웠네. 뭐라 했어, 좀 전에? S를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시스템? 비즈니스 클래시피케이션 스킴이라고 해요. 스킴이 어떤 구조 같은 거야. 그래서 업무를 분류한 어떤 체계, 구조. 그래서 그냥 업무 분류 체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록물 덩어리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오니까 그 업무를 뭐 예를 들면 펑션, 액티비티, 트랜지션을 구분해놓고 이 기록은 이 트랜지션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펑션, 액티비티, 트랜지션 그 각각을 여기서 클래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분류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레벨은 지금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에그리게이션 2장에서 봤죠. 2장에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에그리게이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에그리게이션의 관점은 기록물을 중심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록을 우리가 레코드를 아이템 단위로 낱개로 다 터놓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게 연관된 것들끼리 레코드 아이템들을 묶어놓은 게 기본적으로 파일, 그죠? 묶어놓은 기록물 철들을 만들게 되고 근데 뭐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매년 만들어졌거나 어떤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별로 묶여 있거나 하게 되면 그 동종입니다. 동종을 묶어서 시리즈로 묶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런 종류들은 그 철마다 한 사람별로 묶이면서 처분의 단위가 되고 그 시리즈 안에 묶인 것들은 성격이 비슷하니까 나중에 뭐 처분하거나 할 때도 처분한 방식이 다 유사할 거 아니에요. 관리할 때 편리를 위해 기록들 이렇게 묶어놓은 묶음들이 에그리게이션.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시리즈 단위로 묶인 그 기록들이 결국 같은 업무 기능에서 나왔으니까 그 시리즈별로 얘는 요 업무 밑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같은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 체계와 에그리게이션이 만나긴 만나는데 옛날에는 요 위에 그 에그리게이션 시리즈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에그리게이션 자체를 분류체계를 한 통으로 봤어요. 같은 개념. 그래서 딱 뭔가 분류체계 플러스 에그리게이션이 하나의 트리 구조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록물 철이 탁탁탁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했었는데 모레 2010에서는 분류는 분류고 또는 업무기능 분류체계니까 이거는 만들어지는 그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록들 발생되는 것들을 이렇게 편의상 묶은 에그리게이션이 따로 존재하고 그 에그리게이션의 어떤 덩어리를 이 분류체계에 랩핑하게 되면 그게 분류라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는 거를 그 뒤에 이제 교재 251페이지에 보면 76페이지로 왼쪽 이 분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처분
차원 일정을 어떻게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문의 71쪽이에요. 71쪽. 여기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분류라고 하는 게 꼭 분류 체계, 펑션, 액티비티, 트랜지션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꼭 가지고 있는 그런 트리 구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트리 구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주제 분류. 딱딱딱딱딱. 우리는 10개의 주제가 있어. 그럼 주제 분류 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트리 구조가 아니잖아요. 트리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진 기록들을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분류자들을 여러 개를 정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기록물 덩어리는 이제 애그리게이션들이니까 위에 예를 들면 시리즈가 있고 기록물 처리 있고 그 밑에 기록권이 있다고 친다면 얘를 여기다 적용시켰다. 얘를 여기다 적용시킨 거지 얘를 여기다 적용시킨 거지 그건 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게 하위의 모든 기록이 이 클래스에 정의된 처분 일정을 따르게 된다.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처분 일정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BRM에서도 BRM 구조가 맨 위가 뭐예요? BRM은 몇 레벨로 돼 있어요? 6레벨. 그래서 맨 위가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 중, 소, 단위과제. 그 단위과제 레벨에서 보존기간을 책정해 놓으면 그 단위과제 하위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진 모든 기록은 그 보존기간을 갖게 하겠다. 이런 것처럼 기본 분류 체계에는 처분 일정이 붙어 있다는 거죠. 보존기간을 포함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도록 하는데 여기다가만 딱 지정을 해줘도 그 밑에 차일드들은 자동으로 요 연두색 세모의 처분 일정대로 움직이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상속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얘는 얘의 차일드예요. 그죠? 이게 페어런트, 이게 차일드야. 페어런트 차일드.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부모가 뭐 어떤 값을 갖고 있으면 그 자식들은 자동으로 이 값을 적용받는다. 상속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헤리트 이네리턴스, 상속이라고 하면 이네리턴스라고 할 수도. 이네리턴스 룰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게 좀 더 익숙한 장면이죠. 이 분류 자체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하이라키컬 클래시피케이션 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고 보고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아까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밑에가 다 초록색 세모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시리즈 밑에 기록물 처리 2개가 있는데 여기가 보존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얘는 10년이 아닌데 얘는 좀 특이해. 그래서 얘는 좀 더 장기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 30년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초록색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10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얘만큼은 10년 아니야. 30년이야. 그래서 30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는 뭐야? 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색으로 다 그 차일드들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네리턴스가 기본인데 여기에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오버라이딩 개념은 원래는 여기가 초록색 세모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던 건데 이거를 상속값이 아닌 값으로 재지정한다. 상속값을 무시하고 다른 값으로 재지정한다. 그렇게 하는 걸 오버라이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지정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하위는 다 상속을 또 받게 돼서 다 보라색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30년인 줄 알았는데 또 특정한 기록권은 얘는 지금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다 30년 오케이. 근데 얘는
5년 만에 폐기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만 여기 5년이라고 하는 보존기간을 갖는 클래스로 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예요?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건다는 거지. 얘만, 이쪽만 순수 최상위 그 해양감으로부터 30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오버라이딩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다 그냥 보존기간이 단위과제에 책정이 되면 그 하위의 기록물 철들의 그냥 상속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달리 상속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카피, 그래서 그냥 픽스, 카피 앤 픽스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저렇게 운영하고 싶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2005년도에 그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제 기록관리 체계를 같이 논의하러 들어갔는데 거기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전혀. 그러니까 어떤 친일을 한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생기면 그 사람이 만약에 홍길동이다. 홍길동 인명 철이 막 생겨요. 홍길동 철. 그래서 이제 조사관들이 이렇게 신문사도 뒤지고 옛날 그 이력을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친일 기록행위 한 게 있는가 막 조사를 하고 다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증언도 따고 여러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딱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그 회의에 논의된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 회부가 되면 그 위원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는 친일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판명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표를 하면 그 가족들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사실은 겉으로 친일하는 척하면 사실 군자금 독립군 군자금을 댄 굉장히 이런 집안이에요. 뭐 이렇게 소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해 신청을 거쳐서 뭐가 이제 하나 종결이 되면 사실 그 안에 그 한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단계, 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단계, 걔를 심의에 넘겨서 심의를 하는 단계, 결정을 하는 단계,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 그 뒤에 뭔가를 하셔야 하는 단계. 그게 이제 실제로 업무 기능이 다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능별로 이렇게 과제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일들을 다 하게 되면 홍길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저기 막 철로 나뉘어져 있겠죠. 근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거든. 임명철은 그 사람의 그 관한 거는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묶여져야 돼요. 그래서 철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묶음이 두터워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연구 기록이야. 근데 그 안에 그 조사관이 조사를 하러 저쪽 밀양에를 가느라고 기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그 영수증, 기차표 영수증, 그리고 점심 먹은 영수증,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안에 다 묶어두면 그런 사실 5년 동안 보존해도 되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록까지 연구보존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록이 또 연구보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아쉬웠던 게 그 전체 임명철 전체는 기본적으로는 연구보존이지만 그 안에 좀 사소한 기록들도 섞여 있거든요. 걔네들은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속단으로 폐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종이 기록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매번 5년 뒤에 임명철 다 꺼내갖고 한 건 한 건 이렇게 뒤져보면서 이거는 북 찢어내고 북 찢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빼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이 기록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전자기록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죠? 전자기록을 처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폴더 하나 안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 파일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정말 내가 대학원 갔을 때까지 보존해야지 라고 했지만 나중에 스토리지가 좀 부족하면은 뭘 좀 지워야겠어 하고 들어가가지고 좀 불필요한 거는 폴더 단위로도 지우지만 폴더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 파일 중에 어떤 거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크게 종이 기록은 촉단해야 되니까 끈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헐거워도 다시 묶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 단위까지도 하나의 기록물철에 묶인 건 중에서 어떤 건 빨리
폐기하고 어떤 건 나중에 폐기하는 이런 식의 속가내는 작업까지도 사실 가능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런 요구가 있는 기관에서는 건단위 고정기간까지 3위로부터 기본적으로는 다 이네리턴스 같지만 오버라이딩 할 수 있게 해서 각 단위별로, 각 목표별로 적정한 기간 동안 보존되게 하는 그런 식의 좀 더 정교한 그런 기록관리가 가능하다. 필요하다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곳이 꽤 많다는 걸 다니면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교육관을 만들겠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다 논문거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렉 2010 이런 기능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기록관리는 그렇지 않고 좀 답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기관에 가봤더니 기록물 중에 이런 유형들의 기록물 철들을 안에 기록건들을 별도로 보존기관으로 줘서 습관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하면 기록관리를 하는 그 객체 대상을 많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모레 2010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그 처분에 관련된, 그리고 분류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레 2010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258페이지에 147일 무호흡적 보도록 합시다. 10분 쉴게요.